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관할의 개념, 그리고 이제 법정 관할 중에 직분 관할, 사물 관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토지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 관할 중에 이 토지 관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법정 관할이 아니라 아마 관할 부분 중에서는 이 토지 관할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토지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55쪽이에요. 자, 토지 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심 법원 같은 경우에 전국의 지방법원이 굉장히 많죠. 서울 같은 데는 지방법원이 5개가 있고요. 우리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이렇게 전국에 이 토지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법원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 이게 이제 토지 관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 관할권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우리가 재판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있으면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뭐 이런 관계인 경우죠. 그러니까 토지 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지점을 우리가 재판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토지 관할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판적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통 재판적, 그 다음 특별 재판적, 3번째, 관련 재판적. 이제 보통 재판적은 모든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하고요. 특별 재판적은 특정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특별 재판적이라고 그러고, 관련 재판적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소로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뭐 공동소송의 경우에 그 중에 어느 한 청구 또는 어느 한 명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나머지 청구,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따라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 마치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원래는 관할권이 없는데 병합대에서 제기된 다른 청구에 대해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따라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요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해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걸 관련 재판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적에는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관련 재판적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보통 재판적 한번 보죠. 자, 보통 재판적은 모든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이에요. 어떤 민사소송 사건이든지 여기에 반드시 재판적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보통 재판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통 재판적은 어디냐? 피고의 주소지예요. 피고의 주소지.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 피고의 주소지의 보통 재판적을 인정한 것은 소송은 누가 제기를 하죠? 원고가 제기를 하죠. 피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싸움을 걸면서 피고 보고, 야, 너 내가 사는 곳으로 와서 소송에 응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피고는 소송을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 주소지에 와서 싸우는 게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피고의 소송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공평하다,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 재판적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토지 관할권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토지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재판적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고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인데 만약에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거소지. 피고의 거소지조차 알 수 없어. 그러면 최후의 주소가 있었던 곳. 그것도 알 수 없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가 보통 재판적이 돼요. 지금 대법원은 어디에 있냐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어요. 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방법원에는 뭐가 있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 소재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얘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얘기죠.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인 경우에는 이제 피고의 주소지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피고인 법인이죠.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쉽게 말해서 본점 소재지죠. 본점 소재지가 이제 보통 재판적이 되고요. 본점이 없다든지 또는 본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된다. 그러니까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본점이 없거나 본점이 어딘지 모를 경우에는 대표자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된다. 다음에 국가가 피고인 경우,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죠. 우리 판례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비록 그것이 어떤 공법상 법률 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그걸 뭘로 봐요? 민사소송으로 봐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시간에 뭐 따로 배우겠지만 우리 판례는 원래는 이런 거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기한 소송은 사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거의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은근히 많아요.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거 민사소송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 시간에 배우는 국가배상 청구소송,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국가배상 책임 부분을 배우죠, 그죠? 행정상 뭐 손해배상 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 배우는데 그게 우리 대법원은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 민사소송이야. 당사소송이 아니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어디냐 이거죠. 관할법원이 법무부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또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관할법원이 어디다? 법무부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예요. 대법원 소재지는 아까 내가 말했죠. 대법원 소재지에 있는 법원은 뭐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거 행정소송 아니에요. 행정소송은 어디야? 행정법원이지. 서울행정법원. 근데 이거는 행정소송 아니야.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근데 대법원 소재지는 이제 서울의 서초구 서초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든지 근데 법무부는 세종시에 있지 않아요. 법무부는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았어. 어디냐? 과천에 있어요. 과천. 경기도 과천. 근데 경기도 과천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고요. 그중에 이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도 빨리 그 세종시로 내려와야겠죠. 근데 아직 과천에 있어. 그래서 국가인 경우에는 법무부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에 보통 재판적이 인정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보통 재판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특별 재판적 한번 보시죠. 특별 재판적. 이 특별 재판적은 특정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판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앞에 보통 재판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 재판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 재판적이 인정이 되면 보통 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특별하니까 특별히 우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이란 개념은 보통 재판적은
모든 민사사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취지고요. 여 특별재판적은 보통에 우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어떻게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중첩적으로, 중복해서. 그러니까 관할법원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다. 응? 적용 범위가 보통 재판적은 모든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인데, 특별재판적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특별재판적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강의한 56쪽이에요. 의무이행지.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재산권상에 관한 소송. 재산권상에 관한 소송. 굉장히 많죠. 재산권상에 관한 소송은. 뭐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물건의 인도를 구한다든지 이거 다 재산권상에 관한 소송이죠. 응? 그런데 이때 만약에 금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같은 경우,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그 중에 이제 금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뭐 특정물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 있죠. 특정물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의무이행지는 어디예요? 특정물이 있는 곳이죠. 특정물 소재지. 이건 채권 총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변제 장소에서. 그럼 금전 채권 같은 경우 의무이행지가 어디예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의 의무이행지. 채권의 변제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금전 채권의 이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참채무의 원칙인가요? 추심채무의 원칙인가요? 우리나라는 지참채무의 원칙이에요. 지참채무. 지참채무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가 지참해서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변제를 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 어떻게? 지참을 해서 변제할 걸 지참을 해서 어딜 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 그래서 변제를 하는 거야. 그럼 금전 채권의 변제지. 금전 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어디예요? 채권자의 주소지예요. 우리나라는 지참채무 원칙이야. 그런데 독일과 같은 추심채무 원칙인 나라에는 어떻게 되죠? 추심채무는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추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심채무인 경우에는 변제 장소,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채무자의 주소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참채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채권의 변제 장소,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예요. 채권자의 주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사는 원고가 대구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 경우 보통 재판적은 어디죠? 피고의 주소지 법원. 피고의 주소는 어디에? 대구 지방법원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뭐죠? 재산권상의 소송이죠. 그러면 이때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이제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단 말이죠.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채권자의 주소지. 이때 채권자는 어디? 원고죠. 원고의 주소지. 대전지방법원도 의무이행지로서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전에 사는 원고가 대구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보통재판적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으로서 의무이행지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인정이 된다. 응? 그런데 여기 의무이행지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설명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좀 했어요. 내가 이거 칠판에 원래는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칠판에 판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게 뭐냐 하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승소 판결에 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데,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데 이때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 중에 추심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A가 B가 만약에 임의로 변제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B가 임의로 변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소 판결에 기해서 B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B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요. 강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없어. 근데 찾아봤더니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 그러니까 B가 C를 위해서 어떤 공사를 했었나 봐요. 근데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은 게 있어. 그래서 A가 야, 잘 됐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겠다. 근데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에 뭐가 있어?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채권자 A는 자신의 승소 판결에 기해서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이 되면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권한이 누구한테 가? 얘한테 가는 거야. 얘한테. 그러면 이때 채권자 A는 자신이 원고가 돼서 제3채무자 C를 피고로 해서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추심 소송. 추심 소송. 자, 이런 구조 하에서 만약에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 추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 추심 소송의 원고는 누구야? 얘지. 추심 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얘야. 그런데 이 추심 소송의 대상물인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는 누구야? 얘예요. 얘가 채권자인데 문자 그대로 껍데기 채권자. 왜? 추심 권한이 없어. 추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 법원의 추심 명령에 따라서 얘가 추심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채권자는 얘야. 근데 얘는 뭐야? 껍데기 채권자지. 우리가 찐빵인데 안과가 없는 찐빵이야. 그런 거야. 그런데 이때 채권자 A가 채무자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추심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이때 채무자, 제3채무자 C의 주소지 보통 재판적이죠. 보통 재판적인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 법원은 어디냐 이거야. 어디냐? 응? 자, 이 공사대금 채권의 형식적인 채권자는 얘지만 얘는 추심 권한이 없어요. 얘는 추심 권한이 없어. 얘가 설령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 변제를 수령하더라도 이 채권자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추심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 채권자지 추심 권한도 없는 애야. 그런데 여기다 대고 채무자 이 B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의무이행하면 안 돼. 얘도 얘한테는. 그런데 이때 또 이 A가 이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예요? 아니요, 채권자가 아니야. 그럼 여긴 도대체 의무이행지가 어디야?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추심 명령이 발령이 되면 이 채권의 성질은 뭐가 된다? 추심 채권이 된다. 왜? 추심 명령이 발령됐잖아. 이렇게 추심 명령이 발령되면 이 채권의 법적 성질은 추심 채권이 된다. 추심 채권은 내가 뭐라 그랬어? 변제 장소가 어디야?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제 장소야. 채무자의 주소지가. 추심 채권이 그거잖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채권을 추심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이행지가 어디다? 제3채무자 C의 주소지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재판적 의무이행지가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지참채무 원칙이지만 추심 명령이 발령되면 추심 채무의 성질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심 명령이 발령된 경우 앞으로도 자주 나와요. 추심 명령이 발령된 경우 뭐 당사자 적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요 구조
요 표 구조를 잘 암기를 해 두세요. 예, 이렇게 의무이행진이 이런 개념이야. 알았지? 의무이행진은. 그런데 한번 57쪽에 한번 보죠. 57쪽 맨 윗줄에 보시면 사해행위 취소와 그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사해행위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특히 채권 총론 시간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공부했죠. 그때 이 사해행위라는 게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죠. 자신의 책임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뭐 자기 동생한테 증여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기 처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대놓고 사해행위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 채무자 앞으로 다시 돌려놔라. 이렇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기 처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때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그 사해행위, 증여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증여행위의 취소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법률 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의무이행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자기 처에게 증여를 하고 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와 같은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처 앞으로 격려된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그런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의무이행지는 어디냐? 증여행위가 취소되고 증여를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증여행위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때는 어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는 곳, 그게 의무이행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56쪽에 각주 4번 한번 보세요. 56쪽의 각주 4번에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 제21조는 등기 등록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특별재판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등기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소송은 어디에 특별재판적인 인정돼요? 등기소 소재지. 등기소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돼. 그럼 자, 이렇게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원상회복,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의무이행지는 어디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행해지는 등기소 소재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된다. 응?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데 제3자가 선이야.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뭐야? 의무이행지는 아까 우리 앞에 배웠잖아. 채권자의 주소지. 그지? 채권자의 주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게 되겠죠. 요거 예전에 아마 법원지 공무원 시험에 아마 기출문제를 한 2번 정도인가 요게 지문으로 출제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어음수표의 지급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이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행위지가 여러 개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한 발행지,
그리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인수지가 있어요. 인수지. 응? 어음금 채무를 인수한단 말이에요. 인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음은 뭐예요? 배서를 통해서 전전유통되죠. 그러니까 배서지, 배서를 한 곳.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급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음과 관련된 행위지로는 발행지, 인수지, 배서지, 그 다음에 지급지 이렇게 있는데 지급지 법원에 이렇게 일괄해서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음에 재산소재지 한번 보시죠. 재산소재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 주로 외국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 주소가 어딘지 알 수도 없어. 자, 이런 경우 무조건 외국 가서 소송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라면 그래도 좀 난데 어디 처음 들어본 나라 같은 데 가서 소송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 국내에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어, 땅을 가지고 있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응? 그러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요거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돼?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이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재판적 인정되지 않아요.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사무소 또는 영업소 있는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이어야 돼. 응? 그 사무소,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8쪽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든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포함돼요. 그런데 다만 본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고 지점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본점에서만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 조항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있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쉰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